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의 장미를 가꾸는 것으로 유명한 한 젊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엘리즈였고 그녀는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장미밭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장미를 돌보았습니다. 엘리즈의 장미는 다른 어떤 장미보다도 더 크고 향기로운 것으로 유명했고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정원을 전국의 일부분이라고 부르곤 했습니다. 어느 날 엘리즈는 정원 한 구석에서 이상한 버드나무 밑에 자란 작은 파란 꽃을 발견했습니다. 그 꽃은 그녀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신비로운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호기심 가득한 엘리즈는 그 꽃을 정성껏 돌보며 점차 그 꽃이 지닌 힘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 파란 꽃은 바다의 신이 남긴 선물로 이를 가진 자는 바다 저 너머의 신비한 세계를 볼 수 있게 해준다는 전설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두렵기도 했지만 엘리즈는 결국 파란 꽃의 힘을 시험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한밤중에 몰래 바다로 향했고 파란 꽃을 손에 쥔 채 해안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고 마음 속으로 조용히 소원을 빌었습니다. 그 순간 파란 꽃은 환한 빛을 발하며 엘리즈를 둘러싸는 하얀 안개를 만들어냈습니다. 안개가 걷히자 엘리즈는 놀라운 광경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지금껏 보지 못했던 해저 세계에 와 있었고 알록달록한 물고기들과 해파리들이 그녀 주위를 맴돌고 있었습니다. 더불어 그녀는 아름다운 인어를 만나게 되었고 그 인어는 엘리즈에게 바다의 고귀한 비밀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곳에는 진주로 된 성, 끝없이 펼쳐진 산호숲, 그리고 바다의 신들이 남긴 유물들이 곳곳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엘리즈는 꿋꿋하게 자신의 여정을 이어나갔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바다의 신들이 살고 있다는 장소에 도달했고 그곳에서 그녀는 희미하게 들려오는 노랫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노랫소리는 그녀로 하여금 오래된 전설들을 떠올리게 했고 그녀는 장미꽃 한 송이를 꺾어 바다의 신들에게 바쳤습니다. 그들은 엘리즈의 진심을 받아들이며 그녀에게 현명함과 예지력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 후 엘리즈는 다시 현실 세계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이제 단순히 장미를 가꾸는 것에 그치지 않고 미래의 마을에 다가올 위험에 대비하도록 사람들을 이끌었습니다. 엘리즈의 장미 정원은 여전히 화려하고 아름다웠지만 이제 그것은 고요한 바다와도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여정은 전설로 남았고 마을 사람들은 오랫동안 그녀의 이야기와 그녀가 가져온 지혜를 기려 나라의 역사 속에 길이 남겨두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오래전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는 전설과 신비로 가득 찬 마법의 정원이 있었다. 이 정원은 화려한 꽃밭과 고요한 호수가 있는 곳으로 누구나 한 번쯤은 꿈꾸던 낙원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 마법의 정원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 정원의 입구는 고대의 마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었으며 정원에 들어가는 길을 아는 이는 적었다. 마을에는 이름이 알프레드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다. 그는 호기심이 많고 용기가 넘치는 소년으로 늘 마을의 전설과 신비에 대해 궁금해했다. 그의 할머니는 마법의 정원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는데 알프레드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정원을 직접 보고 싶어졌다. 어느 날 저녁 마을 어귀에서 오래된 책 한 권을 발견한 알프레드는 책장을 넘기다 놀라운 정보를 찾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마법의 정원에 들어가는 비밀의 열쇠가 숨겨진 장소에 대한 단서였다. 책 속의 오래된 지도는 어딘가 손상된 듯했으나 열쇠의 위치를 어렴풋이 알려주고 있었다. 알프레드는 친구 클레와 함께 모험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지도를 따라 마을을 벗어나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다. 숲은 점점 빽빽해졌고 길을 잃은 게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잠시 들었으나 두 친구는 서로를 격려하며 계속 나아갔다. 마침내 그들은 지도에 표시된 거대한 바위 앞에 도착했다. 바위는 마치 누군가의 얼굴처럼 보였다. 바로 손전등으로 빛을 비추자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있었다. 그것은 바위 틈에 숨겨진 작은 금속 상자였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열쇠가 놓여 있었다. 이 열쇠가 마법의 정원으로 가는 열쇠임을 직감한 알프레드는 열쇠를 손에 쥐었다. 다음 날 새벽 알프레드와 클레는 마을 외곽의 오래된 철문 앞에 섰다. 이것이 정원의 입구라는 것을 확신하며 알프레드는 손에 든 열쇠를 자물쇠에 넣고 돌렸다. 그러자 철문이 서서히 열리면서 마법의 정원이 모습을 드러냈다. 정원을 마주한 순간 두 친구는 넋을 잃었다. 눈앞에 펼쳐진 세계는 그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경이로웠다. 정원 안은 흥미로운 생명체들로 가득 차 있었다. 호수 위를 떠다니는 요정, 지면을 따라 춤을 추는 꽃들, 그리고 거대한 나무들이 만든 자연의 전시장은 그 자체로 경이로웠다. 그리고 정원의 중심에는 신비로운 시계탑이 있었다. 이 시계탑은 시간의 흐름을 제어하는 힘을 지닌 것으로 정원의 진정한 비밀을 품고 있었다. 알프레드와 클레는 용기를 내어 시계탑을 향해 다가갔다. 시계탑에 다다르자 그들은 은빛으로 빛나는 시계의 중앙에 작은 구멍을 발견했다. 알프레드는 집에서 가져온 열쇠를 다시 꺼내어 구멍에 꽂았다. 그러자 시계가 미묘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와 동시에 시간이 멈추고 정원의 모든 것이 정지했다. 이 순간에 알프레드는 아주 특별한 경험을 했다. 그는 미래의 자신과의 대화를 나눌 수 있었던 것이다. 미래의 알프레드는 현재의 알프레드에게 중요한 교훈과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들을 위한 지혜를 전해주며 시간이 가지는 진정한 가치는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달려있음을 알려주었다. 그렇게 알프레드는 시간을 다루는 마법에 힘을 잠시 경험한 후 친구 클레와 함께 마을로 돌아왔다.
비록 정원의 기억은 사라졌지만 두 친구의 마음속에는 그들의 모험이 영원히 자리 잡게 되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마을에 새로운 전설로 남아 앞으로도 많은 사람에게 영감을 주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중심부에 위치한 파리에서는 특별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 비밀은 루브르 박물관 속에 감춰져 있는 전설적인 수호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루브르는 단순한 예술 컬렉션이 아닌 마법의 힘이 깃든 신비로운 장소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오래전 파리는 신비로운 힘과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그 힘은 바로 예술 작품에서 나오는 정령들이었고 이들은 자신들만의 생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정령은 바로 모나리자의 미소로부터 탄생한 마법의 수호자였습니다. 이 수호자는 루브르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었으며 박물관을 악의 세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둠의 마법사 바질레우스가 파리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전 세계의 예술품을 모아 자기만의 힘을 얻고자 루브르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바질레우스는 자신의 무리를 이끌고 루브르 문턱까지 이르렀고 그곳에서 이미 전설로만 내려오던 수호자와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수호자는 모나리자의 미소로부터 나왔던 이해와 평온의 마법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바질레우스를 저지하기 위해 박물관에 보관된 모든 예술작품의 정령들과 함께 힘을 합쳐 싸웠습니다. 바질레우스는 강력한 마법을 사용하여 수호자를 압도하려 했지만 모나리자의 미소는 그 어떤 암흑의 겉도 꿰두를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호자와 정령들의 저항은 치열했고 긴 싸움 끝에 결국 바질레우스는 그 힘이 소진되어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고 수호자는 다시 한번 예술의 세계와 박물관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후로도 루브르는 프랑스의 예술적 심장에서 수많은 방문객들에게 감동을 전해주었습니다. 수호자는 루브르의 그림 속에 숨어 평화를 지켜가며 언제 어디서든 다시 찾아올 위협에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종종 자신도 모르게 작품 속에서 따스한 기운을 느끼곤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수호자의 존재가 루브르에 계속해서 맥동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프랑스 전역에 퍼져나갔고 전 세계 사람들이 루브르의 매혹적인 전설과 예술의 힘을 경험하고자 찾아왔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모나리자의 미소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으며 그 미소 속에 깃든 마법의 이야기는 끝없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평화로운 시골 마을 한가운데에는 특별한 사과 나무가 있었다. 이 나무는 단순히 사과를 맺는 나무가 아니었다. 나무는 금빛 사과를 열매로 맺었으며 이 사과는 마법의 힘을 가지고 있어 먹는 사람에게 평생의 행복과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전해졌다. 마을 사람들은 이 나무를 신성하게 여겨 보호했으며 단 한 번도 사과를 따지 않고 나무 아래에서 소원을 비는 것으로 만족했다. 그들의 믿음에는 나무가 스스로 적합한 사람을 골라 사과를 떨어뜨린다는 전설이 있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 이 마을에 루이즈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다. 소녀는 가족의 부채 때문에 걱정이 많았고 어떻게든 가족을 돕고 싶다는 마음뿐이었다. 루이즈는 그 특별한 사과 나무의 이야기를 듣고는 하루도 빠짐없이 나무 아래로 찾아가 마음 깊이 간절한 소원을 비었다. 날이 갈수록 루이즈의 진실한 마음은 사과 나무의 주목을 끌기 시작했고 어느 화창한 여름 아침 나무는 황금빛 사과 하나를 루이즈의 발 아래에 떨어뜨렸다. 마을 사람들은 놀랐고 많은 이가 그녀를 축하하며 행운을 기원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었다. 루이즈가 사과를 집으로 가져가 그날 온 가족에게 나눠주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가족의 경제 문제가 놀랍도록 수월하게 해결되었고 이후로도 루이즈의 가족은 세상에서 가장 크고 행복한 농장을 운영하며 부유하고 평온한 삶을 살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런 성공적인 이야기를 전해 들으며 나무에게 깊은 감사를 표현했다. 또한 그들은 루이즈의 이야기를 기리며 무엇이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는가를 성찰하게 되었다. 나누고 베푸는 마음이 가장 큰 마법이라는 생각이 점점 커져갔다. 그 이후로도 마법 사과 나무는 여전히 마을 중심에 서 있었고 그것은 단순한 나무 이상의 상징이 되었다. 시간이 흘러 다른 귀중한 사과가 종종 다른 사람들에게 떨어지곤 했지만 그때마다 이야기는 달라졌고 다른 교훈을 남겼다. 그러나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 그것은 믿음과 희망 그리고 나누는 마음이었다. 이 프랑스 시골 마을은 루이즈의 이야기로 더욱 끈끈하고 평화로운 공동체가 되었으며 나무는 마을 사람들 모두에게 영원한 행복의 상징으로 남게 되었다.